네, 오늘은 연준의 진실과 거짓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경제를 보는 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리저리 금융 시스템이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이 하원 청문회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를 이해하시면 파월 의장의 발언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물가 안정입니다. 낮은 인플레, 물가를 잡는 게 중앙은행의 주된 목적이고요. 다음은 최대 고용입니다. 물가를 잡으면서 성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최대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나와서 하는 말이 늘 같죠. 매번 똑같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은행이 해야 될 목표이자 의무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또 내릴 거고, 매일같이 경제 지표를 뜯어보는 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는 최대 고용, 낮은 실업률입니다. 성장이죠. 물가와 성장. 이건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주제죠. 장기채는 이 두 가지로 다 설명이 된다. 물가와 성장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장기채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급이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주 이례적인 흔들림이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변동성은 줄 수 있지만 방향성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좀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채 입차를 일일이 찾아볼 정도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럼에도 장기채 투자를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노트와 본드 정도는 제가 매번 팔로우를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장기채 투자도 물가와 성장으로 다 설명이 되고, 중앙은행의 목표도 물가와 성장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 두 개의 목표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함께 성립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물가가 안정되는데 어떻게 최대 고용이 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절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아주 잠시 스쳐가듯 일어나는 일이지, 그거 자체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스탠다드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의 가장 큰 목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특성이 있는데, 인플레가 낮다라는 건 결국 실업률이 함께 낮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구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면 인플레가 낮아질 수가 없겠죠. 과거 경제의 모든 패턴이 그렇고 실제 과거 사례도 그랬습니다. 지금에서야 연착륙 얘기를 하지만 연착륙이라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겠다라는 욕심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경기가 좋으면 취업이 잘 되겠죠. 낮은 실업률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올라가겠죠. 임금이 올라가면 가격이 들썩일 테고,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안정될 수가 없겠죠.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이건 메커니즘이고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자연스러운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연준의 목표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연준이 하는 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 그게 되겠죠? 물가 안정이냐 최대 고용이냐,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번 달 FOMC에서는 점도표가 나오는 달이죠. 경제 전망을 하게 될 텐데 거기 성장률 전망도 나오고 실업률 전망도 합니다. 제가 그 두 개를 맨날 비교할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두 개를 다 잡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것과 비슷한 거고, 물과 기름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을 함께 막 저으면, 젓는다는 것은 개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물과 기름을 저으면 잠시나마 함께 섞일 수 있겠지만 이게 곧 다시 자신의 성질대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물과 기름을 저어버리면 아주 잠시 특정 시점에는 서로 섞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두 가지가 함께 달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경제의 흐름은 늘 이런 패턴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언제입니까? 3번이죠. 물가가 높고 실업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호황기입니다.
경기가 좋죠. 경기가 좋다 보면 취업도 잘 되고, 취업이 잘 되면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가격이 들썩이고 물가가 높아졌죠. 지금은 3번입니다. 3번에서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3번에서 1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까지는. 따라서 어찌 보면 누구나 다 해피한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는, 물가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이 시기가 매우 짧고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구분을 해놓은 4가지의 시나리오는 사실 교과서적으로 그 찰나를 멈춰놓고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가 되겠지만, 사실은 2번, 3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1번, 4번이 잠시 나타나는 게 실제 경제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실물 경기에서는 결국 경제는 한 방향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좋아지던지 나빠지던지입니다. 뜨겁던지 차갑던지예요. 왜냐? 이게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리킬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냐? 개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개입이 활발해지면 경기 사이클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간극 자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뒷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시나리오 4개를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는 2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최대 고용. 물가도 낮고 최대 고용. 이게 목표입니다. 1번이 목표죠.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성격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이해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물가도 낮고 실업률이 낮은 상황은 매우 잠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연준은 사실 2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2가지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면 시나리오는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물가가 낮고 실업률이 높은 경기 침체가 이어지던지, 아니면 물가가 높고 실업률이 낮은 경기 호황이 이뤄지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반대도 있겠죠. 물가도 높고 실업률도 높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2개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죠. 거짓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자, 물가도 높고 실업률은 높다. 이게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일시적 현상이다. 이 얘기를 강조했죠. 과거에 70년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근본이제가 끝나고 금태환을 폐지하면서 나타난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달러 가치가 이렇게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차치해 놓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원유 세력인지 아니면 딱히 지금 성향 자체가 물가도 높고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 서로 반대의 성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매우 잠시 스치듯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3번이죠. 물가가 높고 실업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물가가 낮아졌죠. 낮아졌고 실업률도 아직은 낮습니다. 따라서 1번이죠. 현재는 3번에서 1번, 즉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착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결국 물가는 낮지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기 침체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과거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컨센이 다 연착륙인 겁니다. 그런데 물가도 높고 실업률이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하려면 여기죠. 3번, 지금이 3번 현상인데 여기서 사실 물가가 안 떨어지고 경기가 나빠지는 현상이 나와야 4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떨어졌잖아요. 어찌됐든 YOY로 지난 연도 대비 크게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4번의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미친 척하고 중동전쟁이 다시 불거져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3번, 1번, 2번으로 진행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채 발행. 채권을 많이 찍었죠?
부채 문제가 있다. 재정 지출로 억지로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을 해서 경기 사이클을 왜곡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가를 급등하게 하거나 뭐 다시 엄청난 국채 발행량을 증가해서 인플레가 다시금 화폐 가치로 인해서 급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한마디로 부채 이슈죠. 부채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말이 나온 김에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꾸 부채 문제에 걸려서 국채 투자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부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채 이슈가 과연 지금 현재 국채 투자를 주저할 정도로 심각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50년 뒤 모르겠어요. 그 부채 문제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패권 지위를 잃게 될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이 상황에서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는 이 진입 단계에서 국채 투자를 주저할 정도로 과연 미국 부채 이슈가 강한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증시 랠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단 하나 국채 투자를 주저하시는 단 하나 이유가 이 부채 때문이라는 것이죠. 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부채가 많은데 국채 투자가 주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숏배팅의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숏배팅이 제가 보기에는 국채 투자보다 100배는 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안정적으로 국채 투자를 해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이클이 돌아왔는데 부채 문제로 걸려서 오히려 숏배팅에 대한 기대를 삼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미국의 국채 발행이 증가해서 부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채 투자를 주저할 정도인가 이거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몇 가지 근거를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게 지금 103 정도죠. 100을 넘었어요. 제가 지난 연도에도 16년 만에 뜬 슈퍼문이다. 이거 국채 투자의 기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놓쳤냐? 부채 문제죠. 적자 증가, 장기 부채가 지속 가능하겠냐? 뭐 이런 우려입니다. 더불어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100%를 넘었다. 130%다. 뭐 2047년에는 뭐 180%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니까 발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주저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러티브로 작년에 10년물이 5%를 넘어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부채 문제에 대해서 내러티브가 시장에 강한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저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국채 발행 부채 이슈는 GDP 대비 미국의 부채 비율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되려면 미국 국채를 많이 찍어서 부채 이슈로 문제가 되려면 이런 문제 제기가 돼야 돼요. 미국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는 것이죠. 미국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왜 달러 가치는 급락하는가? 이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국채 발행, 부채 이슈에 대한 문제가 합당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 부채 문제가 우리가 국채 투자를 주저할 정도로 문제가 되려면 GDP 대비 미국의 부채 비율이 몇 %다 이게 아니라 미국 금리는 오르는데 지금 올랐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해야 이 문제가 합당하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러가 급락하지 않았잖아요.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3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적자와 국가 부채가 눈에 띄게 증가해서 경제 상황을 어렵게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중앙은행들의 국채 보유량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버렸어요. 이게 최근 자료입니다. 12월 미국채 해외 보유 각국 중앙은행들의 현황인데 YOY로 10%나 늘었고 지금 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지금 달러 인덱스 하나 말씀드렸고
해외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량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달러 스와프까지 있어요. 이것까지 보시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달러 스왑은 지금 현재는 연준이 지금 유럽하고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주요국 5국하고는 상설 통화 스웨이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달러가 망가지기 전에, 미국 지위, 패권 지위가 무너지기 전에 EU,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화폐가 먼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거에 08년도 이후에 G20로 신흥국 영향력이 커질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미국도 눈치를 봐가면서 한시적으로 신흥국가들하고 통화 사업을 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잠시 싱가포르와 함께 계약 체결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한시적이었고요. 이때는 금융위기에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예요. 08년도 이후에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달러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시작한 게 통화 스왑입니다. 이때는 신흥국들한테까지도 확대해서 통화사업 개혁을 체결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이 피마라는 상설 해외 내포 기구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은행들에게는 상설 내포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같은 개념을 해외 중앙은행들에게 또 열어준 게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라 이거죠. 채권을 갖고 오면 달러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이렇게 사고 있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달러 스와프도 지금 현재 이 주요 5개국과 상설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최근 날짜거든요. 24년 3월 7일에도 유럽 중앙은행 빌렸고 또 빌렸죠. 일본 빌렸고요. 유럽 스위스 빌렸고 유럽 중앙은행, 일본 7일 단위로 이자가 5.58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통화사회폐가 지속적으로 체결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만큼 반대급부로 주요 5개국의 통화도 함께 다 같이 발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더 나가보면 결제 시스템의 통화 거래 비중을 보세요. 달러, 유로화, 일본, 스위스, 위안화, 중국은 빼고 그 다음에 캐나다, 엔화 이렇게 되죠. 여기 영국까지. 주요 5개국이 1위부터 지금 6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사실상 미국 달러만으로도 압도적이고 절대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5개국 나라까지 화폐 거래 규모를 확대해보면 사실상 전부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지속적으로 통화 스왑가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미국의 달러 지위가 어쩌고 부채가 어쩌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요 5개국이 먼저 망하지 않는 한 미국 달러의 세계 질서는 달라지기가 어려운 환경을 이미 갖추고 이게 더 견고하게 굳어지고 있어요. 미국 연준은 5개국만 상설 통화 스왑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강력한데 여기에 이 달러 인덱스 지금 현재 수준이 08년도 이후부터 계속 상승, 강세장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화결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위안화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위권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각국 중앙은행의 미국채 보유 현황,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최고입니다. 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보시면 중국만 좀 팔고 있지만 그 자리를 영국과 일본이 재차 재매입을 하고 있는 거고, 기타 국가들 마찬가지로 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YY가 12%나 증가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 은행들이 국채 맡기고 달러를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는 피마 제도도 운영하면서 주요 5개국들과의 상설 통화 스왑도 체결돼 있고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으며,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서 지금 103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부채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 어떻게 달라질 만한 구멍 하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페트로 위한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현재 중동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미국은 중동에서 사실상 관심이 떠났어요. 미국이란 그 큰 땅덩어리 안에 사우디만한 생산량이 있는데 이 원유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미국의 부채 이슈, 뭐 GDP 대비 몇 퍼센트, 120%, 130%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채 투자를 주저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 부채 문제에 걸려서 미국 국채를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몇 가지 지금 뭐 달러 스왑이라든지 뭐 실제 스위프트 통화결제 시스템에서의 거래 비중, 더 나아가서 중앙은행들이 해외 보유 현황, 뭐 이 부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다시 들어와서 경기 흐름 얘기를 좀 해드리면, 따라서 지금의 사이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건 사실 뼈대와 같은 겁니다. 경기를 인식하는 그 사이클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두 개는 양립할 수가 없고 결국 2번 아니면 3번 이건데 1번, 4번은 잠시 사이클상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연준이 개입으로 인해서 이 사이클의 강도와 폭, 이 깊이가 점차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맞물리고 있는 시기 자체가 점차 그 폭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체적으로 지나고 보면 경제는 늘 2번 아니면 3번 방향성을 갖고 그렇게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 3번, 지금 현재 상태죠. 여기서 1번으로 간 겁니다. 물가만 떨어진 것이죠, 아직은.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물가가 다시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3번으로 가는 거죠. 이게 4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시 3번으로, 그래서 하이어 폴 롱거가 나온 거잖아요. 다시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왜 4번으로 간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딱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연착륙만 하더라도 좁은 길인데 이거는 더 좁은 길이에요. 사실 뭐 원유 세력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경기 판단을 하실 때 그냥 너무 굵직한 것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얼핏 물가도 잘 잡힐 것 같지 않고 경기는 나빠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시려면 물가가 지금 정도가 아니고 작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작년 수준에서의 유가 가격은 100불이 넘어갔죠. 180불 가까이 올라갔을 때예요. 지금은 올라야 80불이잖아요. 2배 이상 올라야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치솟아야겠죠. 침체급으로 실업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지금 물가가 소폭 반등한다고 해서 갑자기 다음 달 치솟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1번이죠. 따라서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실업률이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그래서 하이어 폴 롱고 얘기가 나온 거지 이게 4번으로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면 지금까지는 물가도 잘 잡히고 경기도 어느 정도 둔화되면서 안정적으로 흐르니까 연착륙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시장 컨센이 대체적으로 이 연착륙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춰야 연착륙이지. 제가 핵심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일시적으로 빠르고 스치듯 지나가는 특성이 있다. 이거든 4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방향성을 갖고 2번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 침체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매크로 분석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켓 뷰가 저는 연준과 동일한 뷰를 갖고 있는 게 이 물가죠. 연준도 물가는 잡힌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반대인 게 있죠. 이 두 번째, 성장, 실업률, 뭐 고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강하게 잘못된 데이터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이게 올바른 경기를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낮고 이것도 낮다? 이거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물가는 잘 잡혀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과 동일한 뷰를 갖고 있고 성장 사이드, 소비나 실업률, 제조업 경기, 실물 경기 단에서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이게 점차 둔화를 넘어서 침체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왜곡된 데이터까지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2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다. 3번 아니면 2번이에요. 연준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경제는 이제 호황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어렵게 되고, 기업들도 파산하게 되고, 침체로 이어지고, 금리를 다시 낮추면 반등하는 흐름이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런데 이제 현재의 사이클은 이 과거 보통의 경기 사이클에서 이 빨간색이 추가가 됐어요. 보시면 호황까지는 똑같죠. 호황에서 금리 인상 전에 팬데믹이라는 극단적인 셧다운이 나타나면서 실업률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실업률이 급락을 했습니다. 쭉 올랐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원래 정상적인 과거 패턴은 호황이면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 수순이었는데, 지금은 호황에서 인상 전에 이 4단계가 추가가 된 것이죠. 이게 무슨 효과를 갖고 왔냐면 경제 지표, 특히 고용 관련된 지표들의 혼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경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막 헷갈리는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 과거의 경기 패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역사상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변함없이 재확인되어 온 순리에 가까운 이치입니다. 다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빨간색 4개의 과정이 추가가 되면서 이례적으로 일시적이었던 특별한 과정이 매우 강도 높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실업률이 급등했다가 경기가 재개되면서 빠르게 회복하고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실업률의 급등과 급락이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빠르게 내리고 빠르게 올라간 이런 경기가 그 여파의 잔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금리 인상이 됐음에도 실물 경기의 부담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경제 지표가 그게 희석이 돼서 제대로 나타내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팬데믹 이후에 실물 경기를 빠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표면적인 경제 지표에만 안심하게 되면 실제 체감 경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경기 사이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파장이 생겼기 때문에 왜곡이 생긴 거지, 이게 결국 제자리를 돌아오게 될 텐데 언젠간 상당한 충격으로 다시금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마켓은 내일 붕괴되어도 오늘 멀쩡해요. 표면적인 지표로는 절대 알아채지 못하죠. 따라서 뭐 기관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 뭐 공식 기관의 보고서가 매번 틀렸던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들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지표, 표면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모든 데이터에는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지우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의 영상들을 쭉 보시게 되면 서비스 수업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막을 좁혀보면 특정 서비스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거고, 재화라든지 상품, 특히 돈 나가는 내구재의 경우 급락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서 실업률은 낮지만 연구 실업자가 급증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물류, 화물, 기사의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최근 졸트 보고서도 말씀드렸지만 파트타임, 재택근무, 뭐 이런 중복 일자리가 함께 게재가 되면서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오버해서 집계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실질 임금이 낮아서 실질 소비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GDP는 좋지만 GDP는 나쁘죠. 이에 세수 수입은 역대급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뭐 부의 효과 얘기하시지만 이도 사실 인플레를 빼보면 오히려 감소된 상황이에요. 뭐 이런 많은 것들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꼭 이런 사이클이 추가가 되어서 지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이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시기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과거 패턴대로 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실업률이 오르게 되면 물가는 떨어지죠. 실업률 오르고 물가 떨어지고, 실업률 오르고 물가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실업률 오르고 물가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야 물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상반되는 겁니다. 실업률이 오르면 물가는 떨어지죠. 근데 아니었던 사례가 이때 있죠. 70년대.
실업률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던 이 70년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태환을 폐지했던 71년도 이후부터의 흐름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계속 이 구간. WTI 가격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반영해보면 140불대까지 치솟던 이 구간입니다.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140불까지 올라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은 80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달러 가치는 103불이죠. 달러 인덱스는 103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상황이 반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하고는. 그리고 뭐 연착륙, 이 95년 사례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기도 했었어요. 이 부분을. 뭐 엄밀히 말해서 연착륙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이땐 물가 자체도 좀 낮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를 갖고 10년물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좀 그런 것 같고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연준의 진실과 거짓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중앙은행 주요 목표, 물가 안정 최대 고용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4개인데 대체적으로 2번과 3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두 개의 주요 목표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3번에서 1번으로 갔다 2번으로 흐름이 진행 중일 텐데 이 시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연착륙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어찌됐든 궁극적인 경기 흐름은 2번 아니면 3번의 흐름으로 사이클을 반복해서 진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이런 팬데믹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지표의 여파가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실물 경제의 부담을 제대로 여실없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흔적이 남긴 데이터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죠. 노동시간이 줄어든 데라든지 뭐 실업률은 낮지만 영구 실업자는 급증했다라든지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는 여전히 높지만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질 임금이 낮고 실질 소비가 마이너스 들어갔다 등등 뭐 이런 흔적이 남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